반갑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족의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3년부터 2017년이 우리에게 닥친 3, 4년, 특히 2017년이 가장 피크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맞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피로감, 안정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고, 뭐 남북이 국력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핵도 뭐 25년 정도 핵 문제가 계속 우리 주위에 있다 보니까 한반도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구나, 분단으로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줬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소설가 한강씨가 혹시 뉴욕타임즈에서 실었던 걸 보시면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한강씨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아마 미국에서 좀 많이 질문을 받으실 텐데,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북한이 핵을 가져도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가끔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해요. 심지어 저는 그 화를 내는 미국 학자도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북한 핵을 더 걱정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걱정하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주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마치 전쟁을 바로 두고 있는, 마치 우리가 미국에 가면 매일 갱단들이 총을 쏘고 길거리에 총을 쏘는 것 같이 느끼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국을 전쟁의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태연하고 이제는 미사일을 쏴도 라면도 바닥이 안 나고, 한때는 라면도 바닥이 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한강씨의 결론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분단 상황 속에서 전쟁을 생각하면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없는 것처럼, 그런 공포는 없는 것처럼 밑에 눌러 자기의 무의식 속에 집어넣지 않고는 하루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어릴 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이, 비극적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마치 이 고의적인 기억 상실처럼 만들어서 그래야만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 동의는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우리에게 역시 전쟁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저는 2017년도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다 한국이라는 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사막의 이라크 같은 나라였으면 아마 미국으로부터 당장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만 인질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일일 평균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인의 숫자는 30만 명입니다. 지금 군인, 사업가, 관계. 네. 이전에 전쟁이 한번 날 뻔했던 것이 1994년도입니다. 1차 핵위기,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카터 대통령이 특사로 와가지고 해소됐던 그 위기 때 미국인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10만 명에 대한 피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30만 명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느냐? 만약에 이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일은 없는 것이고, 2017년에 이제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과연 공격을 할 수 있을까? 린지 그레엄 같은 사람은 자기가 독대해보니까 얼마든지 칠 수 있듯 쳐버리겠다. 죽는 게 거기 죽지 이쪽이 죽냐? 그러니까 미국이 죽냐? 한국에서 사람이 죽는 거지. 이 정도로 막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30만 명을 그대로 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30만 명을 피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피난시킨다는 말이 북한이 보기에는 때리겠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30만 명을 두고 때릴 수도 없고 피난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안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안 나면 괜찮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코리아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드에서도 경험했듯이 결국 미중의 지금 무역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민족의 미래에 있어서 미중 관계는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분단 상황이, 그러니까 1990년대 우리한테 평화의 기회가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25년간의 핵 위기가 되고 전쟁 위기가 됐냐면, 90년대에는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북한이 붕괴될 줄 알았습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 때.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소련과 손을 잡았죠.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했는데 그때 만약에 북한을 미국과 일본과 해서 그때는 교차 승인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시켰더라면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까지는 안 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핵 문제나 긴장 관계나 또는 냉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90년대 한번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특히 북한이 소련도 무너지고 동일업이 무너지는데 북한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단 착오를 했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북한이 죽을 줄 알았는데 북한은 오히려 살아남았고 권한의 행보를 통해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핵을 완성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북한은 이 동북아 질서는 물론이고 세계 질서의 핵으로 뇌관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25년간 세계 최강의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거죠. 북한이 우리의 국력의 40분의 1 정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방비가 2.4% 정도 됩니다. 이 정부가 이제 진보 정부가 국방이 약하다는 부분을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2.5%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우리 국방비와 북한의 전체 국민 생산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 국민 생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무기를 사고 지금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쟁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온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든 것이 이제 핵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한국과 군비 경쟁을 할 수 없었던 북한의 마지막 선택이기도 합니다. 군비 경쟁을 하려면 재래식 경쟁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가성비,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최고의 좋은 게 바로 핵무기죠. 핵무기도 돈이 들긴 하지만 그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한국과의 40배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럼으로써 자기 안보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고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25년간 만들었고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마침내 2017년 드디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화성 15를 11월 말에 쏘면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고요. 자, 2017년 전쟁의 위기였다면 2018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반전의 1년이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정상회담 4월 27일 그리고 6월 10일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런 반전도 없는 거죠. 그 반전의 뒤에는 역시 촛불의 역사가 있었고요. 촛불의 혁명이 없었다면 평창올림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외교가 뛰어난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사실 남북관계에 이런 급진전이나 북미관계의 급진전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이 정부의 실력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총합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에게 주는 민족적 운, 신앙심으로 얘기하면 그런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2017년 동안에 꽃을 피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2018년, 그러니까 2017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는 역사적 기회에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18년하고 지금 19년을 비교하면 다시 우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과연 이 평화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차 하노이가 왜 하노이에 지금 교착이 됐고 지금 어떤 상황일까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이 그동안의 11년간의 사실 2000년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있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급냉하고 그 다음에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위기가 있은 후에 남북이 만나게 된 겁니다. 북미 정상은 그야말로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라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역설인데요.
오바마나 클린턴도 김정일을 그 당시 김정일이죠. 북한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했고 만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클린턴 때 가장 가까이 갔죠. 조명록과 올브라이트가 이제 2인자들이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임기가 너무 적게 남았고 그 당시 중동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못 만나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시간이 있었더라도 두 사람은 못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 기성질서의 어떤 대통령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1위 국가고요. 북한은 180위 국가입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만난다는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이러니크 역설은 역설이죠. 왜냐하면 엄연한 유엔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개별적으로 북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한다는 자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를 왜 만났을까? 자, 이거는 지금의 상황하고 또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제도와 역사와 사회가 트럼프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역사상 공약 실천율이 아마 1위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발 실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공약들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생산적인 공약이 바로 김정은하고 만나고 한반도에서 평화 외교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김정은을 만나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드러면서는 굉장히 럭키한 건데 그러나 반면에 또 트럼프 같은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것을 할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모든 미국의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 전 민주당이 잡으면 공화당 정권에 대해서 다 뒤집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잡으면 민주당이 다 했던 걸 뒤집는 건데 그게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종주의자입니다. 아주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숨겨야 함에도 잘 숨겨지지 않는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그를 지지하고 있는 층들도 백인 계층 또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 계층들이 뒤에 있고 그들은 앞으로 politically correct하게 내놓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굉장한 인종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보면 이 오바마는 흑인 노예 주제의 대통령까지 됐고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에 대한 혐오와 이 증오는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대표가 트럼프인데 묘하게도 인수인계를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2번 오바마를 만납니다. 근데 오바마가 이제 자화자찬을 막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8년 동안의 재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다. 그때 아마 그 트럼프의 머릿속에 아마 불꽃놀이가 저는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다. 자기가 극복할 수 있고 오바마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그 외에 예를 들자면 환경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란 협약이 오바마 한 거 다 깼죠. 헬스케어부터 쫙 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면 북한 문제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요. 자기가 만난 김정은은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트럼프가 깨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근데 이게 그럼 우리한테 해결까지 줄 수 있는 추동력을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거고 오바마가 하지 못했던 내가 했던 거고 이게 지금까지 나의 외교적 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것은 협상 전술이기도 하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대로 가도 좋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우리에게 약점입니다. 이 판의 약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은 깨지는 않겠지만 판을 자기의 정치적 리스크를 지고 반드시 해결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추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약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사실상 급한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의 김정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온갖 방해 공작과 그 어려움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5년간 정말 놀랄만한 세계사적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우리의 40분의 1만 가지고도 핵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핵무기가 플루토늄부터 우라늄까지 거기에다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건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핵전력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못 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퍼센티지로 표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있지만 약 95%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미국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계에 갔지만 근데 이걸 협상에서는 가장 스위스팟이라 그럽니다. 내가 완성을 해버리는 거하고 완성 직전에 있는 거하고가 협상에 있어서는 가장 스위스팟입니다. 협상을 완성했을 때보다 미국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이런 평화 프로세스가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시 북한이 속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보 정부는 속는다. 그리고 트럼프는 외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속고 있다. 결국 북한은 나머지 5%를 완성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제재망을 벗어나기 위한 전술에 모두가 속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적 근거 중에 하나가 25년 동안 그렇게 방해 공작에서 마침내 성공한 것을 미쳤다고 스스로 포기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논리는 매우 강력해서 언제든지 제가 강연을 간다면 받는 질문이고요. 이 문재인 정부도 받는 질문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일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뭐냐면 컨디셔널 기빙 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비핵화입니다. 김정은이 언제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얘기를 하죠. 체제 보장입니다. 그러면 그 체제 보장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아? 카다피가 무너지고 후세인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 막아? 그럼 북한이 이렇게 북한은 분명히 자기들의 체제 보장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외교적으로 정상 국가로 취급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경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재를 풀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자기들의 핵을 개발한 이유가 바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풀면 자기가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건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까지 그 다음에 내가 경제 개발할 거 그건 오히려 모욕적이다. 우리한테 하지 마라. 우리 그 세 가지만 해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김정은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는 백두혈통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분단을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존재, 남한이란 적대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시한쌍둥이처럼 그런 백두혈통만 가지고도 오랜 기간 동안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또 그 당시 북한이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근데 북한의 체제 위기가 닥친 것이 이제 72년이었습니다. 바로 미중이 화해를 하면서 북한이 그 당시 체제를 위기를 넘겼어요. 그걸 넘기고 나서 그 다음 체제 위기가 바로 94년에 왔습니다. 72년에 체제 위기를 겪으면서 한 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주석직을 신설하고 남한은 72년에는 김일성에게만 체제 위기를 준 게 아니라 박정희에게도 체제 위기를 줬기 때문에 그때 1인 체제가 소위 말하는 1인 체제가 강화된 것이 북한도 72년이고 우리도 72년 10월 60일입니다. 자, 그리고 주석직을 하고 1인 체제 개인 우상화를 하고
그런 하면서 바로 이제 후계 구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김정일은 약 20년간 준비해서 94년에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후계 구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김정일은 아버지라는 백두혈통도 필요했지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 바로 핵입니다. 백두혈통만으로 가서는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핵을 더 얹은 거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딱 오고 나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핵으로 생존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자기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집권을 해야 하는데 핵을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이 핵 때문에 제재, 이 유엔 제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이런 유엔 제재가 이 소위 말하는 인도적 지원까지 막는 제재는 유엔이 설립된 이후로 단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를 했거든요. 누구든지 거부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장 심한 제재 중에 하나가 이란 제재고, 그 다음에 가장 심한 제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아공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건 허술하게 짝이 없었어요. 이란도 우리는 이란하고 계속 지금은 못하게 하지만 원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숭숭 뚫린 제재였는데 북한의 이 제재는 더 이상 정말 피할 곳이 없을 정도. 이게 김정은에게는 딜레마를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핵 때문에 생존이 위협한 거죠. 그럼 김정은이 뭐냐? 도박을 해보겠죠. 내가 이 핵을 던지면 핵을 개발했던 이유만 충족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경제적인 것까지 보상을 받으면 포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조건부 비핵화입니다. 근데 마치 김정은은 다 해놓은 것을 그냥 던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김정은이가 던지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미국은 늘 김정은을 윤리적으로 봤고 또 많은 보수 정부들이 악마화했기 때문에, 근데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자기 생존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적 입장에서는 이게 악마적 접근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핵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핵을 진짜 버리려고 그래도 거짓말. 핵을 안 버린다고 해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의 속내나 의도와 상관없이 결론은 항상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 북한은 악마니까 핵을 포기할 리가 없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외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도 전쟁을 할 수 없고 우리 그러니까 지금의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상황에서 전쟁은,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라면 외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깨지면 어디로 가느냐? 전쟁을 할 수 없는 림보 상태죠. 긴장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과 대치하면서 2013년에서 17년으로 가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또 일본까지 이 주변국을 한번 보십시오. 다 어떤 정권들입니까? 미, 중, 일, 러. 다 트럼프 같은 정권. 그러니까 김정은까지 합쳐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저는 이것을 안보 포퓰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적들을 사방에 만드는,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을 보십시오. 푸틴을 보십시오. 아베를 보십시오. 김정은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손해되는 게 뭐냐? 바로 남북이거든요. 미중 일로는 크게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앞으로 30년간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의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드의 10배 내지 수십 배에 해당하는 고통을 가져올 가능성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있습니다. 왜냐? 미국과 중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둘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을 제압하고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 국가들을 못 살게 굴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미일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돼서 마치 냉전 때와 같은 것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입니다. 우리가 사드 때 경험을 했고 90년대 경험했던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다시 김정은한테 돌아왔습니다. 김정은이 그럼 무슨 조건을 걸었느냐? 내가 김정은은 폼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남한을 인질 삼으면 적어도 살아는 남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삶이 피폐할 것이고 자기가 정상국가에 폼나는 국가. 근데 우리는 늘 보면 우리만 안보의 공포를 느낀다고 하지만 북한 주민이 느끼는 안보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 말폭탄이 있었을 때 트럼프가 북한을 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북한의 공포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하면 우리도 남한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보복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보복하기 전에 미국이 언제든지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북한의 안보 공포를 생각해보면 김정은은 밤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여기서 도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박이 그리고 트럼프의 도박이 만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게 안 됐을까? 작년 싱가포르에서는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역사적인 거지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북민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합의를 한 겁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4가지를 합의합니다. 첫 번째가 북민은 새로운 관계로 간다. 두 번째가 종전선언입니다. 사실상 두 번째가 한반도에서의 평화 레짐, 피스 레짐, 그러니까 평화 체제로 간다. 세 번째가 CD, 완전한 비핵화. 네 번째가 이제 유해 송환입니다. 네 번째를 뺀다면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북민은 새로운 관계로 간다. 그럼 어떤 관계였는데? 적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대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Don't trust but verify. 북한을 믿지 말고 검증해라. 그러니까 북한하고 좋은 관계 될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핵을 사찰하고 검증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상 패전국을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땅에 와가지고 2005년에도 깨진 이유가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근접했던 2005년 9.19 합의에 깨진 이유도 미국이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겠다고 얘기하는, 검증하겠다고 얘기. 그거는 패전국이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북한도 김정은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앞부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대부분 자기의 행동을 보고 약속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 다음에 제재 해제, 그 다음에 경제보상, 그 다음 북미 수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북한도 이 전체 구도가 앞에 자기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미국은 약속이라는 부분에서 불리하다는 걸 아는데 적어도 뭐냐면 미국이 북미 관계가 바뀌었다는 보증을 달라는 겁니다. 증표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6.12에 대한 증표를 원한 게 1차 정상회담에서 달라고 한 게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이 뭐 그냥 말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종전선언을 해주면 유엔사가 문제가 되고 정전체제인데 종전선언을 해줘버리면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미국 내부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걸 해줄 수 있다면 단순한 종이 조각이든 또는 선언이지만 적어도 미국이 북한을 다르게 대했다는 보정으로 보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상 6.12의 이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종전은 해주겠다. 근데 이면 합의를 했죠. 근데 미국에 가져보니까 바로 그것이 부딪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내부적으로. 종전선언 해줄 수 없다 하면 유엔사 그리고 미군 철수. 그래서 평양 정상회담에 갔을 그 전에 갔던 특사에게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전선언을 해도 우리는 미군 철수를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보정을 해준 이유가 바로 미국의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6.12의 역사적 만남을 하고 나서 바로 표착 상황으로 돌입을 해버린 겁니다. 안 해주니까. 북한은 동창리, 풍계리, 그 다음에 핵실험을 내놨는데 미국은 겨우
한미 군사회담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는 한미 군사회담 취소만 군사 훈련만 취소해주고 정작 원했던 종전선언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이런 것들은 다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길어졌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회담이 뭐냐면 바로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가서 이걸 풀기 위해서 뭘 했느냐?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종전선언을 해주는 대신에 북한은 핵신고를 일부 하고 그다음 뭘 내놓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영변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창리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검증을 해주겠다. 무조건 검증을 해주겠다.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얘기했고 북한이 한 카드를 더 내놓은 게 바로 영변입니다. 대신에 미국도 카드를 하나 더 내놔라. 그게 바로 제재 일부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미국의 그 핵신고가 북미 간에 이제 첨예한 그 서로를 못 믿는 상황에서 갈등을 보다가 그러면 이걸 오히려 유연화시키기 위해서 교환 조건을 확대하자. 그래서 북한이 영변을 끌고 온 거고 미국은 제재 일부 완화를 끌고 왔는데 이거를 이 평양 정상회담에 하면서 그리고 북미 2차 정상회담으로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깨졌느냐? 이게 이제 일종의 트럼프 팩트인데요. 트럼프는 물론 그 당시에 하노이에서 회담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영변을 북한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변을 내놓은 것이 협상의 전술의 실패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영변을 영변을 만약에 내놓은 것이 하노이에서 그걸 영변을 받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 일부 해제를 줬더라면 이거는 트럼프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에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북한은 영변을 내놓은 것도 굉장히 큰데 근데 미국으로 봐서는 문재인의 전리품이기도 하지만 영변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성지인데 이걸 포기하는데 미국이 겨우 제재 일부를 해주는 것과 자기들이 훨씬 손해보지만 신뢰를 위해서 내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을 보면 그래서 북한은 75% 정도의 핵을 내놓는 걸로 가격표를 매겼어요. 그런데 미국이 보기에는 이미 2005년에 영변은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영변은 기껏해 한 25% 정도다. 나머지 숨겨진 것들을 내놔야 된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겨우 일부 제재 해제를 위해서 가진 것에 8, 90%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노이 전까지 합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게 뭐냐면 종전선언. 그래서 김혁철과 비건이 만나서 종전선언이라는 말 자체를 미국이 싫어하니까 평화선언이라고 얘기하고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기 전까지 세 가지가 합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평화선언이고요. 두 번째가 이미 기합의됐던 연락사무소, 워싱턴과 평양의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인도적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뭘 빈칸으로 남겨놨냐 하면 결정적인 빈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영변에 상응하는 것을 뭘 내놓을까? 이거를 원래 정상회담은 다 합의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미는 그걸 합의를 안 하고 빈칸을 가지고 왔어요. 빈칸을 가져가서 그날 얘기를 하니까 이 김정은 쪽에서 이게 이제 김영철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김정은의 지나친 과신일 수도 있는데요. 북한이 내놓은 것을 다시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영변을 내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그 협상장에서 약간 희미하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불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변의 범위였습니다. 영변의 범위는 뭐냐면 영변은 한 300개의 핵시설이 있습니다. 핵 관련 시설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영변을 얘기할 때 영변의 경계선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가장 작은 영변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범위는 이 300개 관련 시설이 다 영변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영변은 뭐냐면 영변 주변부에 있는 그 트럼프가 그날 영변 숨겨진 시설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얘기했던 그것까지입니다. 플러스 알파.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그거는 북한의 지금 주력 품종은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뭐 분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핵농축 시설 하나 합친 겁니다. 근데 북한 아까 말씀을 북한은 이거는 약 90%를 자기들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들어줄 수 없는 건데, 북한은 이걸 협상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크기 중에 어떤 영변을 포기할 것인가를 트럼프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한번 화가 났고요. 두 번째는 영변 다음에 뭐 할 것이냐를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북한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로드맵을 북한이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영변만 내놓고 그다음 미국한테 원하는 게 너무 미국 쪽으로 보면 너무 심한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개의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이 5개를 해제하면 옆에 이제 폼페이오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폼페이오한테 이거를 제재를 해제를 하면 완화를 해주면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득이 얼마냐 물었을 때 폼페이오가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한 15억 불에서 20억 불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75억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과 같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딜을 안 한다 라고 하고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게 북한의 실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미국이 역공을 취합니다. 그때 바로 볼턴이 가져갔던 노란 봉투, 그래서 미국이 가져갔던 제 플랜 B라는 합의안을 들이밉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탄도, 단거리 포함해서 모든 탄도와 생화학 무기를 포기하는 조건, 다시 말해서 빅딜. 근데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과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같은 선상에 놓인 거죠. 북한은 제재 해제는 결국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오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체제 보장이죠. 거기에다 경제적 보상인데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냐? 미국이 원하는 빅딜은 북한이 핵을 완전 비핵화했을 때 겨우 제재 해제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깨졌죠. 그 상황이 뭐냐? 트럼프는 이 판을 제가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지금 북한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판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 북한도 미국도 이 판을 스스로 깨는 순간에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북한도 왜 단거리 미사일을 최근에 했느냐 하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재개했을 때 이 판이 깨지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미국의 그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져서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에 더 동참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제재에 덫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못 깹니다. 그래서 북한도 뭐라 그랬냐면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해요. 자, 그럼 미국은 트럼프도 못 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깨고 버리면 트럼프 그동안에 자기가 업적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다 깨지게 돼요. 트럼프는 적어도 자기 재선 때까지 문제는 안 생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후반기에 찬스가 온다. 후반기에 기회가 온다. 기회가 될지 아니면 진실의 순간에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약간 다급해졌죠. 왜냐하면 이 판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기싸움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을 거의 패전국가 취급하고 리비아 모델이 다시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노이가 깨짐으로써 이 시계가 언제로 갔냐 하면 싱가포르 직전으로 간 거죠. 2017년으로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 안 하고 있고 핵실험을 안 하고 있고 적어도 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6월 12일에 합의 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정치 일정, 한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얼리 하베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비가역 적어도 영변이라도
비핵화 시켜야지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이 또 정부가 바뀌든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게 생긴다. 그래서 적어도 트럼프의 1기 정부 내에 부분적인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도 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이게 다시 6월 12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다가 작년과 비교하면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4.27과 6.12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뭐냐? 다시 반복 한번 해보자. 2018년을.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것을 추동력 삼아서 북미 정상 3차 회담을 해서 승부를 보자.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특히 4월 27일 1주년, 6월 10일 이런 1주년을 기해서 뭔가 해보자. 그 다음에 이때는 트럼프가 5월 말에도 일본을 방문하고 6월 말에도 일본을 방문하니까 이 기회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을 한반도에서 하고 특히 판문점에서 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조건인데 미안하지만 안 됐지만 안 됩니다. 제가 하노이 깨지고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부터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해하나 북한이 지금 북미가 이렇습니다. 1차 회담은 북한의 승리라고 얘기하고 2차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의 승리라고 얘기해요. 북한은 세계가 보는 앞에서 힘의 한계를 절감했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다시 빌드업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지금 그래서 강경하게 나오는 겁니다. 남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차관님.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북한은 우리한테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미국은 우리한테 중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지입니다. 트럼프 입장은 가서 김정은을 설득시켜서 항복시켜라. 이게 미국 입장입니다. 북한은 영변 포기하는 거 평양에서 같이 만들었지 않느냐. 아니 영변 포기하면 된다며 라고 지금 우리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얘기해서 영변 포기하면 된다고 얘기해서 했는데 우리를 설득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영변 갖고 가서 미국 설득시켜가지고 가져오라는 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과 북한이 우리한테 대하는 요구하는 바가 지금 다른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업하고 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안 급할까? 자, 김정은이 지금 계속하는 김정은은 뭐냐면 계속 이러면 우리 도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 안에 이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왜냐? 하노이를 가기 전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코엔이라는 개인 변호사의 청문회가 있었고 뮬러 특검 러시아하고의 그 내통설. 근데 이게 지금 다 클리어됐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가 북한 카드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아무 소용없을 때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결정적일 때 쓰고 싶어 하겠죠. 그럼 바로 후반기입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시작되는 시점이 딱 1년 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예비선거는 내년 2월 아이오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후반기에 승부를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6월에 와 있지만 6월에 머무르고 있지만 승부는 후반부다.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은 빅딜을 원하고 북한은 보정으로서의 스몰딜을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둘을 만나게 하는 데서만 머물 게 아니라 우리가 중재안을 가지고 물밑에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시킨 다음에 이제 중재안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항복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요구받지만 우리의 입지는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